자, 이제 토지의 인문적 특성 부분이죠. 인문적 특성 아까도 얘기를 했지만은 인간과의 관계 속에서 나타난 특성을 인문적 특성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기는 뭐 용도의 다양성, 또 병합 분할의 가능성, 사회, 경제, 행정적 위치의 가변성 이외에 여러 가지 특성이 있습니다만은 실제로 시험에 나오는 부분은 용도의 다양성 정도만 알고 있으면 돼요. 나머지는 거의 나오지 않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용도의 다양성 그럴 때 이걸 다른 말로 다용도성이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겠죠. 또는 용도를 바꿀 수가 있다는 관점에서 변용성이다 라고 말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이 다용도성 때문에 하나의 땅도 여러 가지 다양한 용도로 이용이 가능하다 보니까 무슨 용도로 이용할 때가 가장 바람직한 이용이 될 것이냐에 관련된 개념이 나올 수밖에 없는데 그걸 최유효 이용이란 말을 씁니다. 그래서 다용도성 또는 용도의 다양성은 최유효 이용의 어떤 근거가 된다. 이렇게 말이 나오거든요. 근데 최유효 이용이란 말이 뭐냐면 다양한 용도 중에서 가장 바람직한, 가장 나에게 많은 이익을 가져다 줄 수 있는 이용을 뭐라 그래요? 최유효 이용이다 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예를 들어 볼게요. 여기 A라는 토지가 있는데 이 토지가 주거, 상업, 공업, 농업, 임업 여러 가지 용도로 이용이 가능하더래요. 근데 주거 용도로 이용되면 이 토지로부터 1억이 나오고요. 상업 용도는 2억, 공업 용도는 5천, 또 농업 용도는 3천, 임업 용도는 1,000만 원의 수익이 나온다고 가정을 해보자는 거죠. 그러면 이 다양한 용도 중에서 이 A라는 땅은 무슨 용도로 이용함이 가장 바람직할까요? 상업 용도로 이용할 때 토지 이용자들은 토지 소유자에게 가장 많은 이익을 가져다 줄 수 있는 이용 맞지 않습니까? 이럴 때 이 경우는 상업 용도가 최유효 이용에 해당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런데 이것도요. 실제로 문장이 나오면 되게 길어요. 이게 쉽지가 않은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이해할 때는 여러 가지 다양한 용도 중에서 가장 바람직한 이용 또는 가장 나에게 많은 수익을 가져올 수 있는 이용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돼요. 오케이? 근데 실제 시험에 나올 때는 좀 더 긴 문제가 나오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에 얘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하나 여러분, 용도에 따라서요, 이 토지의 가치가 달라질 수 있겠죠. 그래서 용도에 따라서 토지의 가격이 다양하게 형성될 수 있지 않느냐는 주장의 근거가 되기 때문에 가격 다원설의 근거가 된다. 이런 말이 나오게 됩니다. 가격 다원, 이 말이 뭘까요? 같은 토지도 용도가 무엇이냐에 따라서 그 값어치가 달라질 수 있지 않느냐. 그래서 가격은 다양하게 형성될 수 있다는 주장을 가격 다원설 이렇게 말을 할 수 있거든요. 아시겠죠? 오케이. 또한 이 다용성, 즉 다용도성, 용도의 다양성 때문에 용도 전환을 통한 경제적 공급이 가능하게 되는 것도 바로 용도의 다양성에 근거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그 전 시간에 부증성 배울 때 물리적 공급은 불가능하지만 용도 전환을 통한 경제적 공급은 가능하다고 배우시지 않았습니까? 근데 경제적 공급이 가능하게 되는 이유가 바로 용도의 다양성에 근거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이것이 이제 용도의 다양성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뭐 나머지는 굳이 할 것도 없는 부분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교재를 통해서 확인합니다. 자, 24페이지에 보면 부동성 나왔죠? 그러니까 첫 번째 줄에 인위적으로 위치를 이동시킬 수 없는 특성이라는 말 나와 있지 않습니까? 맞죠? 예. 그러면서 그 세 번째 줄에 보면 부동산의 위치는 이동시킬 수 없기 때문에 모든 부동산 활동은 이 부동성을 전제로 하여 전개된다는 부분에 밑줄을 그시고요. 그 다음 2번 부증성 나왔죠? 그러면 첫 번째 줄 생산비를 투입하여 물리적인 양을 증가시킬 수 없는 특성이라는 말 있죠. 그러면 두 번째 줄에 매립이나 용도 전환을 통한 택지의 조성은 물리적 증가가 아닌 경제적 공급의 증가로 보아야 한다는 말 있지 않습니까? 또 3번 영속성 나왔습니다. 그러면 영속성이라는 말은
첫 번째 줄의 중간, 시간의 흐름이나 사용에 의하여 소모되거나 마멸되지 않는다는 특성을 말한다. 이렇게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 넘어오시면 4번의 개별성 나왔죠? 그러니까 첫 번째 줄, 토지는 물리적으로 완전히 동일한 토지는 없다는 특성이란 말 있고요. 그래서 거기 보시면 세 번째 줄의 오른쪽, 맨 오른쪽, 부동산은 물리적인 면에서 대체가 불가능하다는 말 써 있죠. 그래서 제가 아까 뭐라 했어요? 그래서 개별성을 다른 말로 물리적 비대체성으로 말할 수가 있다 하지 않았습니까? 또 인접성이란 토지는 연결되어 접해 있다. 그 말은 뭐냐면 이웃한 토지 상호 간에는 영향을 좋든 안 좋든 주고받는다는 특성을 뭐라 그래요? 인접성. 얘 때문에 부든 정이든 외부 효과가 발생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인문적 특성에서 1번의 용도의 다양성 나왔죠? 그러니까 두 번째 줄의 중간을 보면 다양한 용도 중에서 어떠한 이용이 가장 바람직한 이용인가를 고려해야 되는데 이것을 최유효 이용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최유효 이용 판단의 근거, 기준 이런 말 나오면 무조건 정답은 용도의 다양성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2번, 3번은 굳이 볼 거 없고요. 그 다음 뒷장 넘겼을 때 지역성이나 국토성 나오는데 얘네들이야말로 시험에 나오는 경우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니 보셔도 전혀 지장이 없는 대목이죠. 자, 그럼 27페이지에 부동산 속성이 나오는데요. 속성을 보시면 뭐 공간성, 넘겨보시면 뭐 위치성, 환경성 여러 가지 말 나오는데 사실 이 부분에서요. 시험에 나오는 부분은 공간이에요. 물론 위치도 가끔 보기 지문 속에 나오긴 하지만 그 자체를 직접 물어보지는 않아요. 왜? 이 정도 말고 물어볼 게 얼마나 많은데 이걸 누가 물어보겠냐 이거죠. 그래서 공간으로서의 부동산 정도는 좀 알아두시되 나머지는 굳이 아니 보셔도 전혀 지장이 없는 파트예요. 근데 이 공간자가 나왔지 않습니까? 그러면 일단은 공간으로서의 부동산은 토지 소유권의 범위 확정, 범위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점을 일단 기억하실 필요가 있어요. 근데 이 공간의 경우는 그 구성 내용을 따져보기 전에 또 민법이 나옵니다. 민법에서 어떤 규정이 있을까요? 나중에 민법 배우다 보면 이런 말이 있거든요. 토지 소유권은 정당한 이익이 있는 범위 내에서 토지의 상하에 미친다. 이런 법률 규정이 있습니다. 근데 거기서 상하에 미친다는 말은 어떤 의미냐면 단순히 지표 공간, 그러니까 수평 공간인 지표 공간뿐 아니라 상하 수직 공간까지도 토지 소유권의 효력이 미친다는 의미가 드는 거거든요. 그럼 보통 토지는 어떻게 공간이 구성이 되냐면 자, 이렇게 지표 공간 있죠. 지표. 땅의 표면을 지표라고 하지 않습니까? 지표 공간은 수평적이에요, 수직적이에요. 수평이죠. 그래서 지표 공간을 다른 말로 수평 공간이라고 말을 해요. 그러면 땅의 지표를 기준으로 그 위쪽을 상부 공간, 아래쪽을 하부 공간이라고 말을 하는데 이때 상부 공간은 다른 말로 공중 공간, 또 하부 공간은 지중 공간이라고 해도 좋고요. 지하 공간이라고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면 상하 공간은 수평이에요, 수직이에요? 수직이죠. 오케이. 자, 그런데 우리가 보통 이제 그래서 이것만 가지고 보면 부동산은 수평 공간인 지표 공간과 상하 수직 공간으로 구성된다고 말할 수 있겠지만 이 상하 수직 공간을 합쳤을 때 하나의 단어로 바꾸는 작업이 뭐냐면 입체 공간을 말습니다. 입체 공간이다. 근데 여러분 상하가 있다는 건 높낮이가 있는 거죠. 이 높이가 있을 때 몇 차원이에요? 높낮이가 있는 게 몇 차원이에요? 3차원. 높낮이가 3차원이에요. 우리가 넌 참 4차원 같다 그 말은 이해할 수 없는 사람 뭐 이런 뜻 아니겠습니까? 자, 그래서 이걸 한마디로 말하면 부동산은 3차원의 입체 공간, 3차원적인 입체 공간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런 식의 말을 잘 쓰고 있다는 거죠. 여기서 입체 공간 3차원 이 말 속에는 지표 공간뿐 아니라 상하 수직 공간까지도 함께 구성이 된다. 이런 뜻 아니겠습니까? 그럼 보세요.
부동산의 공간이 3차원의 입체 공간이라면 토지 소유권 역시도 입체 공간적 효력을 인정한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제가 조금 아까 뭐라고 했어요? 우리나라 민법에서 토지 소유권은 정당한 이익의 범위 내에서 토지의 상하에 미친다. 이게 민법 조항이거든요. 민법 조문인데 이때 상하에 미친다는 것은 뭐예요? 토지 소유권이 단순히 지표 공간뿐 아니라 상하 수직 공간까지도 효력이 미친다는 의미가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 상하 수직 공간을 몽땅 합해가지고 입체 공간을 한다 그랬잖아요. 그럼 이 점을 가지고 문장을 만들 때 우리나라 민법에서는 토지 소유권의 입체 공간적 효력을 인정하고 있다 그러면 맞아요, 틀려요? 맞겠죠? 실제 기출 지문이 이것들이 다. 그래서 제 별명이 뭐냐면 걸어다니는 기출문제 사전이거든요, 제가. 그러니까 제가 하는 모든 말들이 기출문제 지문들이 다. 그러니까 그래서 이 수업을 듣고 나서 기출문제를 풀잖아요. 답이 다 보이는 거예요, 거기서. 한 수업하는 내용 모두가 기출 지문들이니까. 아시겠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민법도 그렇지만 개론도 보기 5개 중에 3개 정도는 출제가 됐던 지문이 약간 변형돼서 다시 반복되는 경향이 많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 나왔던 기출 지문들을 많이 알수록 그만큼 문제 푸는 속도가 빨라지고 문제 정확도가 커지는 겁니다. 높아지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근데 과거 기출 지문 말씀을 드리면 혼란이 오거든요. 되게 말이 길거든. 길고 또 다양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는 어렵다 그래요. 근데 그걸 어렵다고 생각하지 말고 내가 저거를 받아들이고 극복할 수 있으면 나는 합격한다. 이 마음을 갖고 그걸 한번 받아보세요. 받아보시면 처음에는 제가 봐도 인간적으로 어려워요. 처음에는 왜? 처음 보는 사람이 그 다양한 문장을 듣고 있으면 이게 왜 귀여운가 싶어요. 근데 그걸 계속 듣고 있다 보면 나중에는 원래 그런 말이야 하면서 그걸 받아들입니다. 그 순간 모의고사를 보든 기출문제를 풀든 간에 굉장히 성적이 좋게 나와요. 근데 그러기 위해서는 최소 몇 개월? 6개월. 6개월은 못 알아듣는 게 정상이라고 했습니다, 분명히. 자, 그런데 여러분, 토지 소유권은 민법에서 이 토지의 상하에 미친다 그랬죠? 그런데 이것이 우리 부동산에서는 각각의 공간마다 별도의 권리가 형성된다고 해요. 그럼 예컨대 공중공간에 대한 권리이기 때문에 뭐라고 한다? 공중권이라고 하거든요. 그럼 지표 공간에 관련된 권리는 무슨 권일까요? 예, 지표권이에요. 그럼 지하 공간과 관련된 권리는 지하권이죠. 그럼 이런 말 쓸 수 있을까요? 토지 소유권 또는 부동산의 소유권은 공간에 대한 권리다. 자, 민법에서는 그냥 뭉실해서, 둘이 뭉실해서 토지 소유권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학개론에서는 그 토지 소유권을 공중권, 지표권, 지하권으로 다시 구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공중권, 지표권, 지하권의 의미 자체는 공간에 따라서 권리를 구분한 거 아니냐고. 그럼 부동산의 권리 또는 토지 소유권은 공간에 대한 권리라고 인식할 수 있다. 라고 말이 나오면 맞는 말 한 거 아닙니까? 아시겠죠? 근데 이때 나중에 감정평가론을 듣다 보면 어떤 말이 나오냐면 들어보세요. 그냥 감정평가론에서 이런 말이 나와요. 부동산 가격의 특징은 부동산의 가격은 그 부동산 자체의 가격이 아니라 그 부동산과 관련된 권리 이익에 대한 대가의 성격을 갖는다라고 나옵니다. 그러면 권리에 대한 대가가 바로 뭐다? 가격이다. 그러면 공중권에 대한 대가로서 별도의 가격 또는 가치가 형성될 것이고 또 지표권에 대한 대가로서 별도의 가격, 또 지하권에 대한 대가로서 별도의 가격이 형성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공중권, 지표권, 지하권에 대한 대가로서 형성된 가격의 합이 이 부동산의 전체 가격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과거 기출문제 지문에 어떤 말이 나온 바가 있냐면 대상부동산, 여기서 말하는 대상부동산이라는 말은 각 부동산 활동의 대상이 되는 뜻이거든요. 예컨대 감정평가론에서 대상부동산이라 나오면 감정평가의 대상이 되는 부동산. 투자론에서 대상부동산 나오면 투자의 대상이 되는 부동산. 관리론에서 대상부동산 나오면 관리의 대상이 되는 부동산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면
어떤 대상 부동산의 전체 가격 또는 전체 가치는 그 부동산을 구성하고 있는 개별 공간 가치의 합과 같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 부동산은 수평 공간인 지표 공간 그리고 공중 및 지중 또는 지하 공간은 구성된다는 건 이해가 되셨죠? 그러면 각각의 공간마다 별도의 권리가 형성되는데 그 권리에 대한 대가가 부동산 가격이다. 그럼 공중권에 대한 대가로서 별도의 가격, 지표권, 지하권에 대한 대가로서 별도의 가격이 형성된다는 것까지는 이해가 되셨죠? 그럼 그 각 공간별로 형성되는 가격을 합해주면 그 부동산 전체의 가격이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어떤 말 나온다? 대상 부동산의 전체 가치는 그 부동산을 구성하고 있는 개별 공간 가치의 합과 같다. 라고 출제가 됐었다 이거예요. 아시겠죠? 분명히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드리는 문장표는 전부 다 기출지문이다. 그래서 이 기출지문을 듣고 처음에는 멘붕이 와요. 자꾸 듣다 보면 원래 그런가 싶다 생각이 들면서 익숙해지는 거죠. 그때부터 쉬워져요. 그때부터. 아시겠죠? 자꾸 들으셔야 됩니다. 이렇게 나온다는 거죠. 근데 이 중에서 뭐 지표권은 용수권, 건축권, 경작권이거든요. 근데 나오지도 않아. 생각해봐요. 경작권이 뭐겠어요? 농사 짓는 거지 뭐. 근데 농사를 뭐 공중에 매달 짓겠습니까? 땅 위에 짓겠죠. 그 다음에 건축권도 마찬가지요. 건물 지으려면 땅에 기반을 두고 건물 지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건축권이나 경작권, 용수권이 뭐냐면 물을 이용할 권리거든요. 그러니까 이용할 용, 물수 그래서 용수권 그러는데 그것도 구분이 돼요. 여러분, 물도요. 땅 위를 흐르는 물을 뭐라 그럴까요? 힘드나? 그럼 땅 속을 흐르는 물은 지하수. 그럼 땅 위를 흐르는 물은 지표수지. 지표인데 왜 그러세요? 땅의 표면이 지표라고. 그럼 지표수지 뭐. 땅 속이 지하니까 지하수고.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것도 제가 무슨 말씀이냐면 나오진 않지만 지표수를 이용할 권리는 지표권이지만 지하수를 이용할 권리는 지하권에 속해요. 아시겠죠? 예. 근데 그런 것들을 물어보느냐? 안 물어봐. 안 물어보고요. 그 다음에 지하권도 뻔해요. 이게 이제 대표적인 게 뭐냐면 내 땅이라도 내 땅 속에 묻혀있는 광물 자원은 광업권의 객체거든요. 그럼 광업권의 객체라는 말이 뭐냐면 네 거 아니다. 내 땅 속에 묻혀있는 금이나 은이나 뭐 석탄이나 석유가 발견되어도 그건 네 거 아니다. 국가 거다. 라고 부르는 게 광업권의 객체가 돼서 토지 소유권의 효력이 미치지 못한다. 이게 계속 나오는 거예요. 이게 30년 내내 얘밖에 안 나와 얘는. 근데 나올 때마다 한 번은 미칠 수 있다. 땡, 미칠 수 없다. 오, 이렇게 해서 반복되는 것뿐이에요. 아시겠죠? 근데 쉽게 말하면 여러분이 땅을 팠어. 땅을 팠는데 석유가 나오는 거예요. 관계당국에 신고하지 마시고 그냥 써요. 써. 그거 저기 뭐 신고해봤자 내 거 아니요. 아시겠죠? 근데 그거는 나중에는 큰 문제가 생기는 게 뭐냐면 엄청난 부담금을 부과할 겁니다. 왜? 그 송유관 파열된 거야, 그거. 우리나라에서 무슨 석유가 왜 나와요? 그러니까, 근데 그런 경우 있죠. 그래서 지하권은 그 정도면 끝나. 그래서 결국은 시험에 그냥 나온다 하면은 공중권이 타켓이에요. 공중권이. 근데 이 공중권이요. 이게 사적 공중권이 있고 공적 공중권이 있거든요. 그럼 여러분, 한번 물어볼게요. 이게 아시나 모르겠는데 몰라도 되니까. 토지 소유권 인정하는 게 민법 맞죠? 민법은 법의 구분상 공법일까요? 사법일까요? 사법이야. 민법은 사법이야. 그래서 2차에 공법이 따로 있는 거라. 사법이라고. 그럼 토지 소유권은 사법에서 인정하는 권리니까 굳이 성격을 구분한다면 사권이겠네요. 그렇죠? 토지 소유권 인정하는 법이 어디라고? 민법. 민법은 법의 구분상 공법이다, 사법이다. 그럼 사법상 권리를 줄이면 사권이 사권. 그럼 공법상 권리를 줄이면 공권, 사회법상의 권리를 줄이면 사회권. 그거에 별거 아닙니다. 아시겠죠? 의미가 별거 아니에요. 오케이? 예. 그런데 제가 이 말씀 왜 드리고 있느냐. 분명히 이 공중권도 토지 소유권을 공간에 따라 구분한 거에 불과하지 않습니까? 그럼 공중권도 성격이 뭐다? 사권이라고. 사권이니까 사적 공중권까지는 토지 소유권 효력이 미치지만
공적 공중권에는 이건 공권이니까 토지 소유권 효력이 미친다 못 미친다. 못 미치는 거예요 이게. 이게 어려우면 줄여봐요. 공적 공중권 줄이면 공권이라고. 공권에는 사권의 효력이 미칠 수가 없겠죠. understand? 그럼 봐봐요. 예컨대 이 사적 공중권의 대표가 일조권 조망권이에요. 그럼 봐봐요. 일조권 조망권이 침해를 당하면 옛날 같은 경우는요. 이웃끼리 뭐 그럴 수 있자고 넘어갔다고. 요새는 어때요? 그 뭐 뉴스 같은 거 보다 보면 같은 연예인끼리도 말이죠. 갑자기 증축이나 개축을 통해서 햇빛 좀 덜 들어왔다 그러면 가만 안 있잖아. 막 고소하고 난리 나지 않습니까? 이걸 이렇게 말해요. 예전에는 이웃끼리 뭐 그럴 수 있자고 넘어갔다는 건 예전엔 저런 것들이 나의 권리라는 생각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일조권, 조망권 등이 내 권리다. 이런 생각이 없었기 때문에 그냥 넘어간 거예요. 근데 오늘날에는 이게 나의 권리라는 생각이 있으니까 내 권리가 침해당했다는 생각 때문에 권리의 적극적인 구제를 위해서 어떤 사법상 절차에 의존하는 경우도 많지 않냔 말이죠. 이와 관련하여 기출지문이 이렇게 나온 바가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오늘날 일조권, 조망권 등의 침해와 관련하여 사법상 분쟁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이유는 입체 공간에 대한 권리의식이 확산된 결과이다. 이랬다고. 이게 기출의 지문이에요, 이게. 아시겠어요? 우리말로 바꾸면 요즘에는 그런 게 권리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분쟁이 그만큼 많이 발생하는 거다. 이런 뜻이란 말이에요. 아시겠죠? 근데 이런 것들을 들어본 적이 없고 만약 배워본 적 없이 혼자 붙였다. 뭔 말인지 모를 거 아니에요. 그래서 개론 수업은 넓게 배워야 되고 다양한 걸 자꾸 익혀야 된다고. 그렇게 해놓고 가도 모르는 게 많은데 꼴랑 뭐 몇 문장 외우고 가가지고 이제 됐겠지. 웃기지 말라 그래요. 아시겠어요? 그렇게 개론이 쉬우면 제가 이렇게 열변을 토할 이유가 없는 겁니다. 대충 암기법 개발해서 던져주면 되는 건데 그게 아니에요 지금. 자, 그런데 이 공적 공중권의 대표가 뭔지 아십니까? 항공권입니다. 이게 정확히 말하면 비행기 이착륙권인데 봐봐요. 그러니까 여기가 이제 A 땅, B 땅, C 땅, D 땅이 있다. 근데 A 땅은 곰순이 거, B 땅이 곰돌이 거, C 땅이 곰탱이 거, D 땅이 웅녀 거다. 라고 예를 들어보자 이거죠. 그러면 내 땅 위를 비행기가 지나간다 할지라도 그것은 공권이기 때문에 사권인 토지 소유권의 효력이 미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이 항공권을 사적 공중권에 속한다라고 해버리면 자 비행기 지나갑니다. 이 비행기 조종사는 A 땅 지나갈 때 뛰어내려야 돼. 그래서 곰순이 허락받고 올라가야 돼. 자 B 땅 지나가면 또 뛰어내려야 돼. 얘는 이미 곰순이 땅에 뛰어내릴 때 이미 사망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자 이게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불가능하죠. 땅을 지나갈 때마다 뛰어내려서 그 토지 소유자의 동의를 구하고 허락을 받고 가려면 비행기 자체 이륙이 불가능한 거 아니냐고. 그래서 얘는 어떻게 말한다? 비행기가 왔다 갔다 하는 것은 내 땅을 지나간다 할지라도 그것은 공적 공중권임으로써 사권인 토지 소유권의 효력이 미치지 못한다고 해야만 비행기 조종사의 목숨을 살릴 수 있잖아요. 그런 점에서 항공권은 공적 공중권이에요.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정도만 보시면 공간으로서 부동산은 쉽게 답을 맞출 수 있기 때문에 어려운 게 없어요. 그럼 거기 27페이지 볼까요? 1번의 공간 개념 나오죠. 그러니까 1번, 동그라미 1번 부동산은 공중, 수평, 지중의 3차원의 공간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말 나오죠. 이 중 공중 공간과 지중 공간을 합하여 입체 공간이라고 한다는 말 있습니까? 근데 요거는 조금 조심할 게 있어요. 학자에 따라서 수평 공간까지 묶어서 입체 공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봐봐요. 누가 주장하든 간에 입체 공간 속에 상하 수직 공간이 포함된다는 건 공통점이야. 근데 수평 공간까지 포함시켜서 입체 공간이라 하는 경우도 있더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건 좀 구분하셔야 되겠고요. 그러면서 그 동그라미 2번에 보면 공간과 관련하여 주의할 것은 공중, 수평, 지중을 모두를 묶어서 입체 공간이라 하기도 한다는 의미다.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자, 그래 놓고 나머지 크게 쓰지 마시고요. 2번에 토지 소유권의 공간적 범위라는 제목 나오죠? 나옵니까? 예.
다른 건 필요 없고요. 동그라미 2번 봐봐요. 민법 조항에 의하면 제가 아까 썼던 거 토지 소유권의 범위는 정당한 이익이 있는 범위 내에서 토지의 상하에 미친다는 말 있잖아요. 근데 잠깐만 넘기시기 전에 이거 한번 해석해 볼까요? 토지 소유권 얘기하면서 정당한 이익의 범위 내에서 그랬죠. 그 말은 정당한 이익의 범위를 벗어난다면 이거 인정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죠. 그럼 일정한 범위 내에서 인정되는 거죠. 그럼 무제한적 권리일까 제한적 권리일까? 제한적 권리죠. 오케이? 그리고 오늘날에는 절대적 권리가 아니라 상대적 권리입니다. 그러면서 토지의 상하에 미친다고 했어요. 아까 상하의 개념은 입체 공간이죠. 그래서 우리나라 민법에서는 토지 소유권의 입체 공간적 효력을 인정한다고 말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 다음 넘겨보시면 자, 공중권, 지표권, 지하권 나왔어요? 예, 근데 잠깐 공중권 하기 전에 지표권부터 보면 가로 1번 지표권 보니까 의미 나와 있으면서 두 번째 주제 작물을 경작하고 건물을 짓고 지표수를 이용할 수 있는 것 등의 권리를 말한다 그랬죠. 이걸 압축하면 작물을 경작할 수 있다 경작권, 건물을 지을 수 있다 건축권, 지표수 물을 이용할 수 있다 용수권 이거 아니냐고. 그냥 그것만 알면 되는 거지 이 내용까지 알 필요가 없는 거예요. 얘는. 마찬가지예요. 가로 3번의 지하권을 보면 거기 동그라미 2번에서 세 번째 줄에 동그라미 3번이죠. 3번에 보면 우리나라에서는 광업권의 객체가 되는 광물에 대해서는 토지 소유자의 권리가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하고 있다는 말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러나 그 오른쪽에 지하수를 이용하는 권리는 토지 소유자의 권리에 포함이 된다는 말도 있지 않습니까? 자, 이 정도. 그러니까 지표권, 지하권은 지금 제가 그 불러드린 그 부분만 알면 되는 거지 다른 걸 더 물어보지도 않고 물어볼 리도 없는 거예요, 이게. 근데 그 맨 위에 보면 공중권이 있지 않습니까? 공중권. 그 공중권을 보면 1번의 공중권의 의미가 나오면서 동그라미 4번에 보면 공중권의 분류 있죠. 그래서 사적 공중권, 공적 공중권 나왔죠. 그래서 사적 공중권에는 대표적으로 일조권이나 조망권, 그리고 공적 공중권은 항공기에 지금 통행 그랬는데 이걸 가로 속에 항공기 통행 나오죠. 한마디로 압축하면 항공권. 그 다음에 전파의 발착은 거의 안 물어보는데 굳이 따진다면 전파 발착권이에요. 전파 발착권. 근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우리 지금 이 순간에도 수없이 많은 전파가 왔다 갔다 하겠죠. 근데 그 전파가 왔다 갔다 하는 권리를 토지 소유권의 범위에 포함시켜버리면 어떻게 돼요? 내 땅을 전파가 지나갈 때는 나의 허락을 그게 말이 되냐고. 눈에 보이지 않는 전파인데. 그래서 걔는 공적 공중권으로서 사권인 토지 소유권 효력이 미칠 수 없다고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나머지 위치나 환경성은 크게 중요성이 없는 대목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부동산 총론을 가볍게 마무리 지었고, 자, 부동산 경제론 들어가 볼게요. 자, 여러분 교재로 32페이지인가요? 자, 수요와 공급이 나왔는데, 오히려 이 경제론 파트가 조금만 개념을 잘 잡으시면 편해요. 오히려. 차라리 앞에 총론은요, 그놈의 말장난이 얼마나 심한지 정확히 알고 나서도 순간 현혹을 당해. 근데 경제론부터는 남들은 경제는 뭐 어렵다, 뭐 숫자 나와서 힘들다 그러시는데 사실 경제나 금융 투자 쪽 이런 어려워하는 부분은 체계가 있기 때문에 체계만 잡으면 걔들이 어려운 게 아니에요. 체계를 못 잡으니까 어려운 거지 이게. 근데 수요와 공급할 때는요, 저는 이렇게 볼 거예요. 학문적인 뜻 말고요. 수요는요, 사는 쪽이에요. 공급은요, 파는 쪽이에요. 그럼 여러분들이 전혀 못 배워봤던, 못 들어봤던 말이 나와도요, 수요라는 말이 나오면 항상 그 문장은 사는 쪽 입장에서 해석하셔야 되고, 공급이 나오면 파는 쪽 입장에서 해석하시란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의 상식 가지고도 충분히 그 문제를 풀어내는데, 너무나 어떤 학문적인 원리에 잡혀서 기억이 안 나는 이런다고. 그게 아니에요. 이러면 상식으로 맞출 수가 있습니다. 근데 저 같으면요, 우리 교재는 수요 따로 공급 따로 해놨다고요. 구분해놨다고. 근데 저 같으면 함께 묶어놔요. 왜냐하면 어차피 사는 쪽의 반대가 뭐죠?
파는 쪽이야. 거래 당사자가 누구예요? 매수자가 있으면 매도자가 있는 거 아니에요. 밤이 있으면 낮이 있는 거예요. 오케이? 그러면 수요와 공급을 따로따로 빼놓으면 어떤 현상이 발생하느냐? 수요 공부할 때 공급 다 까먹어. 공급 공부할 때 수요 다 까먹는다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요. 그래서 저는 미리 말씀드리는 게 수요 공급은 항상 묶어서 비교할 겁니다. 그러면 분량은 절반은 줄고 이해도는 2배가 빨라져요. 아시겠죠? 자, 하나씩 해볼게요, 제가. 이제 수요와 공급의 기본 개념부터 보셔야 되는데 책 보지 마세요. 헷갈려요. 왜 헷갈리냐면 이 순서와 제 순서가 다르거든. 자, 저는 수요는 묶어봅니다. 자, 수요가 무슨 쪽이라고요? 사는 쪽. 공급은요? 파는 쪽. 그러면 얘네 둘 다 공통적으로 일정 기간 동안 재화와 용역을 무엇하고자 하는 의사 또는 욕구를 말한다. 이게 의미 자체거든요. 그럼 가로 속에 들어가는 말만 달라요. 재화와 용역을 무엇하고자 하는 의사 또는 욕구를 말한다 라고 나옵니다. 그럼 보세요. 일단 요 들어가는 단어의 차이가 뭐냐면 수요는 사는 쪽 입장이니까 무엇인가를 산다는 말이 나올 것이고 공급은 파는 쪽 입장이니까 판다는 말이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구매, 판매가 나와요. 그럼 하나씩 해볼까요? 수요란 일정 기간 동안 재화와 용역을 구매하고자 하는 의사 또는 욕구를 말하며 공급이란 역시 일정 기간 동안 재화와 용역을 판매하고자 하는 의사 또는 욕구를 말한다 라고 정의할 수 있거든요. 그럼 여러분이 보셔도요. 수요 공급의 의미를 따로 볼 게 아니에요. 지금 가운데 들어가는 단어 하나의 차이만 있을 뿐이지 기본 문장 구조 자체가 완벽히 같지 않습니까? 이걸 따로따로 떼놓고 외울 필요가 없다는 거죠. 오케이? 그럼 하나씩 볼게요. 여기 공통으로 기간자가 붙는데 일정 기간을 정해 놓아야만 측정이 가능한 경우를 경제학에서는 유량이라고 부르자고 약속을 한 거 있습니다. 그래서 기간자가 나오면 유량인데 유량은 영어로 말하면 플로우거든요. 또 유량은 신규나 신축과 연결성을 갖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 유량의 상대적 개념이 절량이거든요. 절량이라는 것은 영어로 스톡인데 이는 이제 문장 속에 일정 시점자가 나오는데요. 시점이란 말이 나오면 절량이고 절량은 영어로 스톡이에요. 또 절량은 중고나 재고와 연결성을 갖는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 유량의 의미가 뭐냐면 이 일정 기간이 어떤 의미냐? 예를 들면 2020년 1월 1일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 주택의 공급량이 뭐 1000만 호이다. 자, 이렇게 문장이 나왔대요. 잘 보세요. 2020년 1월 1일부터 그해 12월 31일까지는 1년 동안 아닌가요? 1년 동안 아닌가요, 이거? 그럼 1년 동안은, 다른 말로 한 해 동안은 이거 시점이에요, 기간이에요? 이 기간. 이는 기간이에요. 따라서 이때 주택의 공급량은 성격이 유량의 주택 공급량이에요. 근데 유량이라는 것은 무엇과 연결된다? 신축. 그럼 이걸 해석해보면 2020년 한 해 동안 새롭게 지어서 신축이 돼서 시장에 공급된 주택량이 1000만 개라는 뜻이에요. 이게. 아시겠습니까? 이것이 유량 개념이에요. 그래서 일단 문장으로서 뜻을 얘기할 때는 일정 기간을 정해 놓아야만 측정이 가능한 개념을 유량이라고 한다. 뜻은 그렇게 나옵니다만은 여러분들이 기억할 때는 기간자가 나오면 유량이고 시점자가 붙으면 절량이다. 근데 유량이 나왔는데 여러분 헤매게 할 때는 기간 해놓고 유량을 써줘. 뒤에 중고를 갖다 붙여. 중고는 유량이다, 절량이다. 절량이거든. 그렇게 막 바꿔놓은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기간은 유량, 그리고 유량은 신축. 시점은 절량, 절량은 중고. 이렇게 개념을 좀 알아두실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서 재화와 용역 나왔는데 우리 시험에서 재화와 용역의 뜻이 뭐냐고 물어보진 않으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다만 재화는 우리말로 바꾸면 물건, 상품을 뭐라 그런다? 재화 그래요. 재화. 그 다음 용역은 인간의 활동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제가 여러분 앞에서 강단에 서서 지금 재화와 용역의 뜻은 이런 겁니다라고 강의를 하는 것도
인간에 의한 활동 아니겠습니까? 이걸 용역이라고 합니다. 근데 우리 시험에는 용역을 물어보진 않으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다만 용역의 뜻은 인간에 의한 활동의 의미다. 그 정도만 아시면 됩니다. 이것을 구매하고자 한다, 판매하고자 한다는 건 이미 샀다 팔았다가 아니죠. 앞으로 사려고 앞으로 팔려고 한다는 의미가 되지 않습니까? 그럼 어떤 행위가 이루어지기 전입니까? 후입니까? 그럼 사전적 사후죠. 그래서 수요와 공급은 사전적 개념이에요. 기본으로 유량 개념이고. 아시겠죠?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의사 또는 욕구인데요. 한마디로 말하면 이제 길을 지나가다가 어떤 진열된 상품을 보고 저 물건 너무 사고 싶어 이런 마음을 생각 욕구를 느꼈다는 건 그 자체가 수요가 발생한 거예요. 아시겠죠? 뭔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런데 이때 재밌는 게 뭐냐면 부동산 수요와 공급은 반드시 즉 예외 없이 유효 수요, 유효 공급이어야 해요. 근데 여기서 이제 수요 공급 앞에 유효자가 붙었잖아요. 그 유효라는 말은 어떤 의미냐면 뭐뭐 할 능력이 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유효 수요는 사고 싶은 마음뿐 아니라 살 능력까지 갖추었을 때 뭐라고 한다? 유효 수요라고 하는 것이죠. 따라서 유효 수요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구매 의사뿐 아니라 구매 능력 또는 지불 능력을 동반한, 수반한 수요이다 라고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쉽게 말하면 내가 어떤 사고 싶은 물건이 있었는데 지갑을 봤더니 그 물건에 대한 가격을 치를 만큼의 돈이 있었다. 이게 바로 뭐죠? 유효수요죠. 유효수요. 그런데 이런 경우도 있어요. 구매 의상이 있어요. 사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능력이 안 된대. 이걸 뭐라고 하냐면 잠재수요 그래요. 잠재 또는 예비적 수요다. 근데 분명히 제가 뭐라 그랬죠? 부동산 수요는 반드시 구매 능력을 수반한 유효 수요이어야 한다 그랬죠. 그럼 잠재 수요 또는 예비적 수요는 부동산 수요에 포함된다 안 된다? 안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현실적으로 말이죠. 지금 당장 어떤 물건을 살 능력이 있으면 즉시 구매 버튼을 누르겠지만 사고는 싶은데 지금 당장 살 능력이 안 되면 장바구니에 담기 또는 찜하기를 누르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뭐다? 잠재 수요입니다. 우리 부동산 수요는 잠재 수요가 존재할 수 없습니다. 아시겠죠? 그럼 봐봐요. 지금 수요 공급의 의미 속에서 수요 공급은 기본적으로 유량 개념이며 사전적 개념이고 또한 유효 수요, 유효 공급이어야 한다는 세 가지를 알 수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시겠어요? 공부를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공부 어떻게 하느냐? 수요 공급 의미 따로 외우고 사전적 개념, 유량 개념, 유효수를 따로 다른 내용인 줄 알고 그냥 다 외우더라 이거예요. 이 의미 속에 다 담겨 있는 것인데. 아시겠죠? 근데 또 하나 살펴드릴 건 뭐냐면 이 구매 능력이라는 그 유효수의 개념 속에는요. 내 돈도 남의 돈도 관계가 없는 거예요. 내 돈, 남의 돈 구분하지 않고 그 물건을 구입할 수만 있다면 무슨 수요다? 유효 수요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금융기관에서 빌려온 돈을 예쁜 말로 바꾸면 금융차입금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내가 얻는 소득 중에서 내 마음대로 쓸 수 있는 소득을 가처분 소득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마 뉴스 이런 데서 보면 가처분 소득이라는 말 들어본 적 있을 겁니다. 이 가처분 소득이 뭐냐면 여러분이 어느 회사에 취업을 하셔가지고 월급으로 100을 받는다 본다면 그 100만 원 중에서 월세와 세금 등을 빼고 50만 원이 남았다. 그럼 그 50만 원은 내가 마음대로 쓸 수가 있는 소득 아니겠습니까? 이걸 가처분 소득 그래요. 그러면 그 가처분 소득은 물론이고 은행으로부터 빌려온 차입금, 대출액도 물론 갚아야 될 빚이긴 하지만 은행에서 돈을 1억을 빌려왔다면 돈을 1억 빌려올 당시에는 구매 능력이 생긴 거 아닙니까? 그래서 자기 자본이든 타인 자본이든 이 말은 우리말로 내 돈이든 남의 돈이든 어떤 물건을 구입할 능력만 있다면 그건 무슨 수요에 해당된다? 유효 수요. 자, 그 말 이해됐죠? 그걸 예쁜 말로 바꿀게요. 개인의 가처분 소득은 물론이고 금융차입금도 유효 수요의 범주에 포함된다. 금융차입금, 차입, 금융기관, 은행으로부터 차입, 빌려온 돈도
어떤 물건을 구입할 능력만 있게 되면 유효 수요의 범위에 포함이 된다. 아시겠죠? 맞죠? 그 문장이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해는 쉽게 하더라도 왜 아는 게 되게 많은 것처럼 생각하는데 점수가 안 나오느냐? 문장은 그렇게 안 나오니까. 문장은 예쁘게 나와요. 그러니까 제 말로 예쁜 거고 이런 말로는 이런 된장 그렇게 힘들게 나오냐 이렇게 나오는데 어쩔 수 없습니다. 그게 개론의 숙명입니다. 개론을 여러분이 아는 말로만 내면 평균이 80 넘을 거야 아마. 왜 점수가 안 나온다? 어려운 말로 바꿔야 되니까. 여러분 이 학개론, 학이라는 말 들어가서 개론자 붙는 과목 중에 쉬운 과목 아무것도 없어요. 행정학 개론, 법학 개론, 시설 개론, 개론자 붙는 과목 치고 어렵지 않은 과목이 하나도 없습니다. 굉장히 힘들죠. 근데 가장 중요한 건 부동산학 개론은 한 번 체계만 잡으면 외우는 걸 안 해도 점수가 나와요. 단적인 예로 제가 아는 분 중에 지금 한 3년 동안 공부하신 분이 계신데 이분이 꼭 민법 때문에 떨어져요. 근데 나중에 다시 한번 말씀드릴 기회가 있겠지만 이분 남자분이시고 60이 다 되셨어요. 60 다 됐는데 그러니까 쉬운 7부터 공부를 하신 거죠. 했는데 이분이 7월 달까지도 개론 20이 안 나왔어. 점수가. 그래서 한 번은 저한테 와가지고 소주 한잔 하자. 그래서 아니 왜 그러시냐고 했더니 너무 점수가 안 나오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그럼 설명은 이해가 가십니까? 이게 다 된대. 그래 문제만 풀면 점수가 안 나오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그러면 한 달 동안은 수업 들어오지 마시고 기출 문제를 계속 반복해서 풀어보실 바랍니다. 근데 그래서 기출 문제 푼다는 게 뭐냐면 답을 고르라는 게 아니에요. 기출에 나왔던 지문들을 다 익혀라는 뜻이에요 이게. 근데 문제만 풀면 어때요? 속도 빠르거든요. 빠르니까 하루에도 한 2회차 분량 풀어요. 그래서 한 달 동안 반복을 했을 거 아닙니까? 곧바로 모의고사에서 80이 나와요. 그게 뭐냐? 이분이 이해가 된 상황이 전제가 돼요. 이해가 됐는데 점수가 안 나왔다는 건 문장이 익숙하지 않은 것뿐이에요. 그래서 기출문제 지문을 반복하면 그 안에서 약간씩 변형이 될 뿐인 거지 전혀 엉뚱한 말이 나올 수가 없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점수가 올라간단 말이에요. 근데 이분은 그때 공부 한번 하고 3년 동안 개론 공부는 하나도 안 했음에도 불구하고 평균이 거의 70에서 80 나와요. 근데 그분이 하는 말이 뭐냐면 정말 개론은 체계를 잡기가 쉽지 않을 뿐이지 한 번 체계를 잡으면 두 번 다 책을 안 봐도 그 점수가 나오더라. 그분이 그런 말을 하더라고. 근데 저의 주장은 똑같은 겁니다. 저의 주장도. 근데 왜 이렇게 민법이 과락인지 모르겠어 그분은. 진짜. 민법을 아무리 열심히 해도 점수가 안 나온대요.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이분은 또 먼저 이해가 돼야 되는데 민법을 하다 보니까 조문을 외워야 되거든. 그게 싫은 거예요 또. 그게 또 점수가 안 나와요. 그래서 어쨌든 우리 수업에서는 민법이건 개론이건 뭘 연결해 이런 거 없어요. 독자적으로 전부 다 합격점 넘어가야 됩니다. 아시겠죠? 어떤 분 그러잖아요. 민법에서 80 맞으면 개론 40 맞으면 된다. 이거 우리 사전에 그런 거 없어. 전부 다 90 이상 맞아야 돼. 80 이상 맞아야 되고. 오케이? 그렇게 공부하셔야 돼요. 그래야만 1년 안에 이 고통을 끝낼 수 있으십니다. 진짜. 잘못하면 3년 간다 정말. 이게 아니 여러분에게 지금 제가 겁을 먹으라고 하는 말이 아니에요. 이게 현실입니다. 현실이. 그래서 정말 빡세게 해야만 고통 빨리 끝내요, 진짜. 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래서 수요 공급의 기본 개념 알았거든요. 근데 살펴볼 게 뭐냐면 이제 수요 법칙과 공급 법칙이라는 게 있어요. 근데 이게 법칙자가 들어가니까 뭔가 있어 보이죠? 별거 아니에요. 여러분, 수요는 무슨 쪽? 사는 쪽, 파는 쪽. 이게 사는 쪽 입장에서 내가 사고 싶은 물건의 값이 올랐대요. 그럼 싸졌어요? 비싸졌어요? 비싸졌죠? 그럼 비싼 물건은 더 사게 돼요? 덜 사게 돼요? 덜 사게 되죠? 그럼 그 물건의 수요량은 늘어나요? 줄어들어요? 줄어들어요. 반대로요. 내가 사고 싶은 물건 값이 내려갔다는 건 값이 싸진 거죠? 그럼 값이 싸진 물건은 더 많이 사게끔 되겠죠? 그럼 화살표를 잘 보세요. 어떤 물건의 가격과 그 물건의 수요량이 같은 방향, 반대 방향. 반대 방향이죠. 그럼 반대로 바뀌면 비례라고 해요. 반비례 그래요. 반비례. 그래서 수요 법칙이란 특정 재화의 가격과 수요량이 반비례 관계에 있다는 원리를 말한다 그래요. 반대로 바뀐다. 오케이? 근데 공급 법칙 할 때 공급은 파는 쪽 맞지요? 생각해 봐요.
내가 어떤 물건을 파는 쪽 입장에서 내가 팔고자 하는 물건 값이 올라간다는 건 팔았을 때 얻는 이익이 많아지잖아요. 그럼 그만큼 더 많이 팔려고 하지 않을까요? 가격이 올라간 만큼 팔았을 때 이익이 많아지겠죠? 그럼 더 많은 이익을 얻고자 더 많이 팔려고 할 거 아니냐고. 그럼 공급량이 늘어날까요? 줄어들까요? 늘어나겠죠? 그럼 뒤집어서요. 내가 팔고자 하는 물건 값이 내려갔다. 값이 내려간 만큼 팔아봤자 얻는 이익이 줄겠죠. 그럼 별 재미를 못 보니까 덜 팔려고 할 거 아니냐 말이죠. 그럼 화살표를 잘 보시면 어떤 물건의 가격과 그 물건의 공급량은 같은 방향, 반대 방향. 같은 방향이죠? 그럼 비례, 반비례. 그래서 이제 합쳐볼게요. 수요 법칙이란 해당 재화의 가격과 수요량이 반비례 관계에 있다는 원리를 말하며 공급 법칙이란 해당 재화의 가격과 공급량이 비례 관계에 있다는 원리를 말한다. 아무것도 아니고 이게. 근데 이걸 우리말로 바꾸면 사는 쪽 입장에서는 값이 싸지면 더 사게 되고 값이 비싸지면 덜 사게 된다. 그게 수요 법칙이에요. 아시겠습니까? 근데 법칙은 프린시플, 원칙이에요. 원칙이 있으면 익셉션, 예외가 존재한다고. 그럼 수요 법칙도 예외가 있고요. 공급 법칙도 예외가 있는데 미리 말씀드리면 공급 법칙의 예외는 지금까지 물어본 역사가 없어요. 근데 수요 법칙 예외는 잊을만 하면 한번 물어봐요. 그 수요 법칙 예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베블렌 효과입니다. 이 베블렌이 원래 학자 이름인데 이게 과시 효과거든요. 그 말이 뭐냐면 물건 값이 비싸면 그 물건의 수요량이 줄어야 되는데 값이 비쌀수록 그 물건을 구입할 능력을 과시하고자 그 값이 비싼 물건의 수요량이 오히려 늘어나는 현상을 베블렌 효과다라고 해요. 이 실제 현실에서 좀 오래된 건데 명동 한복판에서 옷가게에서요 티셔츠 한 벌 가격을 10,000원을 책정하고 붙여놨더니 안 팔리더라고요, 이게. 그래서 이 가게주 열받아가지고 어차피 안 팔릴 거 가격이나 올리자. 10만 원 붙였어. 다 팔리더래. 이것이 바로 무슨 효과다? 과시 효과다. 베블렌이에요. 근데 이 베블렌 효과를 주로 응용하는 곳이 어디냐면 백화점인데요. 우리가 백화점에 가면요, 눈이 보배라고 내 마음에 드는 건 가격표를 보면 이래요. 숨이 안 쉬어져요. 100단위가 넘어가 다. 그렇잖아요. 근데 구입하긴 부담이 되니까 선뜻 구입은 못 하는데 자꾸 맴돌아. 그럼 누가 와요? 직원 딱 옵니다. 와서 이러죠. 딱 이 한마디 하고 넘어가요. 어머, 사모님, 그거 비싼 건데. 넘어간 순간 이 사모님 열받아서 비싼 건데 뉘앙스가 뭐예요? 너 못 사지. 구입할 능력 없잖아. 이 사모님 열받아서 뭐라 그래요? 이거 왜 이래? 나 살 수 있어? 카드 긁잖아요. 집에 가서 대성통곡합니다. 이게 바로 뭐다? 베블렌 효과예요. 과시 효과다. 과시 효과 뜻이 뭐라고요? 원래 값이 비싸면 비싼 물건의 수요량은 줄어야 정상인데 값이 비쌈에도 불구하고 비싼 물건의 대가를 치를 능력, 구입할 능력이 있음을 과시하고자 비싼 물건의 수요량이 오히려 늘어나는 현상을 뭐라 그러는데 베블렌 효과다. 근데 이걸 어떻게 외우냐면 배가 불러야 뭘가 할 거 아니요. 배가 불러야 비싼 물건 살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베블렌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또 이제 기펜제도 있는데 근데 괜찮아요. 얘들이 뭐냐고 내용을 물어보진 않아. 다만 기펜이나 베블렌 나왔다. 수요 법칙의 예외다. 이렇게만 알면 되는 거고 저 내용까지 물어보면 그건 경제학입니다. 부동산이 아니에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겁내지 마시고요. 우리 어떻게만 외우자. 베블렌, 기펜. 기펜이 배가 부르면 수요 법칙의 예외. 이렇게만 알아두시면 금상첨화예요. 더 이상 물어보지도 않아요. 공급 법칙 예외도 있지만 아예 물어보는 문제 자체가 없으니까 굳이 아실 필요 없는 거고. 됐습니까? 예. 오늘 여기까지 보고요. 나머지 내용들은 다음 주에 경제론 수업을 다 해야 되는데 미리 말씀드릴게요. 오늘 할 건 오늘 복습해 놓으시고요. 다음 주는 다른 건 그렇게 어렵지가 않은데 탄력성 들어본 적 있습니까? 탄력성. 그 탄력성을 잡지 못하시면 기본적으로 4문제에서 5문제가 날아갑니다. 근데 그만큼 쉽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다음 주는 좀 각오를 좀 하고 오시길 바래요. 예. 오늘 대단히 고생하셨고요. 다음 주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